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살인사건이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들판에서 불태워진 그 시신 뒤에 숨은 진실은 이토록 뜻밖이었습니다. 금전과 감정이 뒤엉킨 끝에 과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악마인가 아니면 자기 구원의 각성인가.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 오상시에서 2011년에 온 중국을 뒤흔든 악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벼눈 가장자리에서 불에 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을 발견했을 때 누구도 이것 보기에 단순한 살인사건 뒤에 이렇게 가슴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감정의 얽힘, 증오와 구원의 대결이 이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시간을 2011년으로 돌려봅시다. 2011년 11월 26일 오후 하얼빈시 외곽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장쩌쇠에게 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오빠 장리에게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내용은 가족에게 사과와 작별을 전하며 영원히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불안한 점은 그 문자가 발송된 뒤로 장리의 전화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리는 장쩌쇠의 속을 가장 썩여온 외아들이자 어릴 때부터 문제아였습니다. 장리는 학생 시절 자주 학교를 빼먹고 오락실과 당구장에 빠져 지냈고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중퇴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전혀 자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박이라는 악습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다시피 손에 돈만 쥐면 그는 도박장으로 파고들었고 한 번 시작하면 며칠씩 내리 도박을 했습니다. 장쩌쇠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장리가 집안에 수년간 모은 돈을 모조리 탕진했을 뿐 아니라 사방에서 고리대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한밤중에도 집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어댔고 가족 전체가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장쩌쇠는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팔아치워야 했고 마땅히 노년을 편히 보내야 할 그가 고향을 떠나 하얼빈으로 올라와 막노동을 하며 아들의 빚을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리는 돈만 손에 쥐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 잃고서야 기세가 꺾여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장쩌쇠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도박에서 돈을 잃은 뒤 늘 쓰던 수법일 것입니다. 바로 가출 소동으로 동정을 얻어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길 바라는 것이죠. 수년간의 타이름이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장쩌쇠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더는 봐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이미 성인이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작별 문자까지 와도 그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말없이 전화를 끊은 뒤 고된 막노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몰랐습니다. 더 큰 폭풍이 이미 이 산산이 부서진 가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임시 숙소로 돌아간 장쩌쇠는 장리에게 전화를 걸어 호되게 꾸짖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며느리 장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앤은 시아버지 장쩌쇠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장리가 또 도박을 했다고. 장리는 돈을 몽땅 날린 뒤 집에 돌아와 그녀와 크게 다투고 물건을 부수고 손찌검까지 했으며 이혼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말을 하던 장앤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녀는 원래 장리가 하루 휘둘러대고 나면 다음 날이면 진정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아직 날도 밝기 전에 장리는 가방을 메고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장애는 벌어진 옷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급히 내려가 확인해 보니 장리가 집에 있던 2만 위안 약 390만 원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장애는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이 큰 돈은 농촌신용조합에서 다음해 봄 파종을 위한 대출로 막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야말로 온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장애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며 장리를 인간도 아니라며 욕했고 앞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순간 장쩌쇠의 혈압은 치솟았습니다. 말문이 막혀 한동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패가망신한 아들이 또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장쩌쇠는 장리가 진짜 집을 떠나버릴 것이라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실상 쓸모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빈곤을 하소연하며 돈 달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재간도 없었습니다. 자기 가정도 전혀 의지할 수 없었고 아내 없이 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2만 위안을 들고 나가 계속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으면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장처쇠는 애초에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도 장리를 찾지 못할 게 뻔했고 차라리 연말 전 한두 달 동안 하얼빈에서 일을 더해서 돈을 벌어 가능한 한 며느리에게 메워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이번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장처쇠는 몹시 초조했습니다. 게다가 딸은 오빠가 이번에는 정말 큰일을 낼 것 같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처쇠는 서둘러 고향 농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많은 친척들과 몇몇 이웃을 불러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장리가 도박하러 갈 법한 집들을 찾아가 일일이 물었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장리는 분명 다른 마을이나 다른 도시로 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처쇠와 친척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대형 버스, 오토바이 택시, 불법 자가용까지 모조리 수소문했지만 누구도 장리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아무 진전도 없었습니다. 장리는 마치 증발해버린 듯 흔적이 없었습니다. 장처쇠도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종종 사라지곤 하던 도박꾼 아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불길한 것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밭에서 탄 흔적이 있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들을 욕했지만 장처쇠 역시 속으로는 장리에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웃 마을에서 갑작스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인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날 마을의 농민 라오쭌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흙 속에서 여러 조각에 탄 고깃덩이를 보았습니다. 라오쭌은 분명 누가 자기 밭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입 밖으로 이 사람들 참 무례하네, 다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다니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투덜거리며 가까이 다가가 그 고깃덩이를 집어버리려던 순간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본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탄 고깃덩이들이 일반적인 구운 고기가 아니라 분명히 소각된 인체의 파편이라는 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사람의 손과 발로 보이는 부분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라오쭌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마을 밖둑 아래 얼어붙은 강가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또 다른 파편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급히 출동해 일대를 봉쇄했고 이후 수사팀과 법의관이 즉시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법의관은 1차로 이 소각된 파편들이 모두 동일한 한 명의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이며 발견 지점들은 시신이 유기된 장소일 뿐 최초 범행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인근 여러 마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들 소식이 없던 장처쇠의 마음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추측이 점차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혹시 며칠째 실종된 아들이 아닐까?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제발 아들 장리가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불안 속에서 일주일을 보낸 끝에 법의관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실종된 장리라는 신원이 확인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장씨 집안은 비통에 잠겼습니다. 백발이 흑발을 보내는 고통에 장처쇠는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악질적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범행 수법으로 보아 대체로 범인이 장리에 대해 뿌리 깊은 증오를 품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리는 도대체 누구의 원한을 샀을까요? 경찰이 주민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답을 얻었습니다. 장리가 도박을 하긴 했지만 사람 사귀는 데는 원만에 누구와도 앙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도박 쪽의 단서를 더 파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장리가 누군가에게서 고리대금을 빌렸다가 빚 독촉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고리대 금업자들의 폭력은 대개 단순하고 거칠기 마련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손이 많이 가는 소각까지 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장리가 피해를 입은 최초 현장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검언 보고서의 추정에 따르면 그의 사망 시점은 대략 일주일 전, 즉 11월 26일 이전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장리의 아내 장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은 11월 26일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장애는 그날 남편이 집을 나서는 문 닫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깨어 있었지만 새벽부터 남편이 무엇을 하러 나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전날 부부가 크게 다퉜고 장애는 아직 화가 나 있었기에 먼저 말을 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리가 나간 뒤 장애는 침대에서 내려와 벽시계를 보니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어 열린 옷장을 보고 장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예감했고 다가가 확인하니 그 안에 있던 2만 위안의 파종 대출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애는 장리가 틀림없이 돈을 훔쳐 도박하러 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절망에 빠져 욕을 할 기운조차 없었고 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가 쪼개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겨우 일어나 다시 침대로 올라가 흐릿한 의식으로 잠들었고 다시 깼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 장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애는 남편이 돈을 다 잃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장애는 시아버지 장쩌쇠의 전화를 받았고 그제야 가슴속 응어리와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며 장쩌쇠에게 장리를 성토하고 장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신문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장애의 진술은 빈틈없이 잘 짜인 대본처럼 흠결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 닫는 소리, 열린 옷장, 사라진 2만 위안 대출금, 심지어 벽시계의 모습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도한 정확성이 노장 형사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험 많은 수사관들은 몇 가지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잔혹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비보 앞에서 장애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히스테릭한 오열은 없었으며 오로지 기계적으로 범행을 부인할 뿐이었습니다. 둘째, 그녀의 진술은 회상이라기보다는 반복 숙지한 대사를 읊는 듯 논리가 지나치게 치밀했습니다. 더 수상한 점은 법의관이 추정한 사망 시점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시간 사이에 뚜렷한 모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은 그 작별 문자에서 드러났습니다. 만약 장리가 이미 변을 당했다면 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반드시 그의 가족관계와 말투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리의 사생활을 그토록 잘 알고 또 누가 그의 휴대전화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쌓이자 경찰은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는 아내 장앤에게 수사 초점을 돌렸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 없이 아내를 범인으로 입증하려면 더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식 장비를 갖춘 기술팀이 장앤의 집에 들어섰을 때 진실을 둘러싼 대결이 막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집이 소름 끼치도록 말끔했던 것입니다. 바닥은 번쩍이도록 닦여 있고 침대 시트에서는 세제 향이 났으며 공기에는 자극적인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가장 수상한 건 아궁이 겸 침상인 흑침상 옆새로 칠해진 벽면이었습니다. 노련한 형사들의 눈에는 서투른 은폐 시도가 분명했습니다. 기술요원의 블루 라이트가 마침내 진상을 드러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 목재의 결, 벽돌 틈 깊숙한 곳에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어두운 피 흔적들이 특수 광원 아래서 섬뜩한 형광을 뿜어냈습니다. 며칠 뒤 혈흔 시료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대조 결과는 마지막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그 혈흔은 실종된 지 여러 날 된 장리의 것이었고 이를 통해 장앤의 거주지가 장리가 피해를 당한 최초 현장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철증이 눈앞에 놓이자 장앤이 공들여 쌓아 올린 방어선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와르르 내려앉았고 눈물은 풍파를 겪은 얼굴을 범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흐느끼며 처음 내뱉은 말은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전적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다고 경찰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상상보다 훨씬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두 사람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살간 넘었을 무렵 장애는 중매를 통해 같은 마을의 장리를 알게 됐습니다. 장리는 겉보기엔 꽤 성실해 보였고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장애는 예쁘고 활달하며 고생도 잘 견디는 편이어서 양가 부모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혼사가 성사되었고 신혼부부는 한때 달콤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14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다툼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장앤과 장리, 두 사람 모두 성격이 급했다는 점입니다. 생활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고 서로 양보하지 않아 감정이 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티격태격하는 사이라 침대머리에서 싸우고 침대맡에서 화해하는 식으로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말하자면 역시 장리의 도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 악습이 드러났습니다. 농사일을 하지 않을 때면 남의 집에 가서 카드판에 앉았고 밤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도박을 하면 번번이 졌습니다. 장리의 도박 중독은 점점 심해져 때로는 아버지 장쩌쇠에게 돈을 빌렸다가도 모조리 탕진했습니다.
원래도 넉넉지 않은 집안이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의 이런 소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는 거듭 도박을 그만두라고 타일렀지만 장리는 전혀 듣지 않았고 급기야 밖에서 도박비까지 줬습니다. 갚을 돈이 없자 빚쟁이들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러 왔고 장애는 그 살벌한 눈초리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공포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장애는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간곡히 장리에게 개가천선을 요구했고 처음엔 장리가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지자 그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고 장애에게 냉담과 무시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성미의 장애도 끝내 참지 못해 한 번은 격렬한 말다툼 끝에 바로 이혼증을 떼었습니다. 그 후 장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장리는 정해진 때에 아이 양육비를 가져다 주었고 재혼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전 도박빚은 모두 갚았고 앞으로는 성실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인 정이 남아있었고 아이라는 끈도 있었기에 장애의 마음은 누그러졌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중재도 더해져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장리가 보여준 결심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재혼 후의 삶은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장리가 도박하러 나가는 횟수가 전보다 더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잔혹한 수단으로 남편을 해친 동기가 단지 그의 도박 때문이었느냐고. 사건 발생 반달 전 장애는 친정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바치를 하다 실수로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장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낮에는 어머니를 간호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 밥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몇 번은 병원에서 마을로 가는 버스를 놓쳐 병원 복도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달 뒤 어머니가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온 장애는 마침 그 며칠 동안 아이가 고모네에 가 있어 이틀쯤 제대로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식탁 위와 바닥에는 술병이 수북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그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곧장 2만 위안의 파종 대출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뒤져보니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리는 만취한 채 집에 돌아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본 장애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2만 위안을 도박에 쓴 게 아니냐고 크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리는 돈을 이미 전부 잃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장애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남편과 아이를 내팽개치고 그 늙어 죽지도 않는 엄마를 보러 갔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애는 그대로 달려들어 장리와 몸싸움을 벌였고 장리는 재빨리 장애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더니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서 몸 팔아서 내 빚 갚아. 그 순간 장애는 온몸이 떨릴 만큼 분노했습니다. 10수년의 부부 생활 끝에 돌아온 게 이런 독한 말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장리를 해치자.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자가 되면 불쌍한 딸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장애는 이를 악물고 장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다시는 도박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자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설령 남은 반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며 자신이 돌봐야 한다 해도 감수하겠다고. 밤이 더 깊자 옷도 벗지 못한 장리는 비틀거리며 흙침상에 올라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는 다시 한번 10수년을 함께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집안을 꾸리며 아끼고 또 아끼느라 변변한 옷 한 벌 사지 못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서러움이 몰려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장애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 마당으로 향했고 돌아올 때 손에는 쇠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침상 위에서 깊이 잠든 장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한 방이 장리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순간 현장은 참혹해졌고 장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망치를 떨어뜨리고 장리의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장애의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정신을 가다듬은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전에 보았던 여러 사회면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조용히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면 혹시나 그녀도 아이와 함께 앞으로를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장애는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숨이 끊긴 장리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지쳐가면서도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힘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바닥에 앉아 잠시 쉬며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던 중 문득 부엌 장작 아궁이에 올려진 큰 가마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장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기름을 반 통 이상 붓고 달궜습니다. 기름이 뜨겁게 달궈진 뒤 그는 일부 조각을 차례로 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이 충분히 튀겨진 뒤 장인은 뼈 조각을 건져내 마당에 있는 개의 집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때의 장인은 더 이상 두려움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피로와 졸음만이 몰려왔습니다. 일단 2시간만 자고 일어나 계속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흑침상에 몸을 눕힌 순간 문득 이웃이 다음 날 손자의 100일 잔치를 치르는데 낮에 장인 집에 와서 책상과 의자를 빌리기로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이웃이 집 안까지 들어오면 장인은 숨길 틈도 없이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장인은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은 조각들을 각각 다른 봉지에 나눠 담고 자전거를 타고 마당 대문을 나섰습니다. 다소 허둥댔지만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봉지들을 서로 다른 곳에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마을 어귀 둣가로 가서 그중 한 봉지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이어 20여 분을 더 달려 이웃 마을의 밭 2곳에 나머지 조각들을 버렸습니다. 당시 아직 하늘이 어두웠고 그녀 자신도 극도로 긴장해 있었기에 정확한 위치를 자신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아래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중 한 곳이 마을 주민의 사유지였고 이 때문에 곧바로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이 트기 전 장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장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고 혈흔이 묻은 벽까지 새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모든 걸 마친 뒤에는 장리의 휴대전화로 장리의 여동생에게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장인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완벽히 숨길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단연간 형사사건을 다뤄 온 경찰에게 빈틈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고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장인을 잔혹무도한 독보로 비난했습니다. 이후 심리 과정에서 경찰은 장인이 혼자서 상해, 분해, 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고난도 범행을 완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치밀한 수사 끝에 타인의 가담 가능성은 배제되었고 장인의 단독 범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현 수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인이 사건 현장으로 압송되어 지목하는 동안 내내 무표정했고 눈빛은 공허하여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12년 하얼빈시 중구빈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인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되 2년 집행유예, 정치권리 영구 박탈을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장리가 장기간 도박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등 중대한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사회적 영향이 악랄한 점을 고려하되 사건의 특수성과 장인의 양호한 인정태도를 참작하여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현지 마을에서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왕 아주머니는 장인은 평소 꽤 얌전해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이 아저씨는 장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맨날 도박하고 아내를 때렸지. 마을 사람들 다 알아라고 했습니다. 다수의 주민은 장인의 처지를 동정하며 그녀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 해가 지난 뒤 장리의 부모가 방송 인터뷰에서 장인을 공개적으로 용서한다고 밝힌 일입니다. 눈물을 훔치던 장조쇠는 우리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아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아내와 아이를 때렸으니 장인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채권자들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노부부의 가장 큰 소원은 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 결말은 중국 전역을 뒤흔든 남편 상해 사건에 더 큰 비애를 보탰습니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고의 범죄가 없으면 보통 2년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장애는 복역 중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으나 구체적 집행 상황과 출소 시점에 대해서는 중국 언론 보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장애인과 장리에 딸은 약 10세였고 사건 연도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어 2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시간이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앞으로의 인생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비극에 대한 가장 좋은 위로이자 이 사건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장애인의 행동에는 동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 호주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끔찍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아넣은 범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어머니 장화교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살의 아이가 현장에서 모든 범행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하게 며느리를 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2년 5월 4일 한 중년 여성이 멜버른 경찰서로 뛰어들어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경찰들은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랜 소통 끝에 경찰은 드디어 비극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부 갈등으로 인해 실수로 며느리를 해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심각하여 경찰서에서는 바로 중국어가 가능한 경찰을 불러 자세히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이름은 장화교로 51세입니다. 그녀는 복건성 출신으로 자녀들이 모두 호주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 남편과 함께 호주로 건너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딸의 집에 거주했던 그녀는 손자가 보고 싶어 딸에게 부탁해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1시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 림담은 2살 손자에게 목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장화교는 목욕물을 만지더니 너무 뜨겁다며 아이가 견디기 어렵다며 온도를 낮추라고 말했지만 림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목욕을 계속했습니다. 화가 난 장화교는 며느리에게 뜨거운 물로 내 손자를 데일 것인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온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사소한 목욕 문제로 또다시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장화교는 자신의 말에 며느리가 욱하여 갑자기 집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자신을 공격하려 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망치를 빼앗아 며느리의 머리에 대고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숨지게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화교는 경찰에 사건 과정을 진술하며 계속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절대 일부러 며느리를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화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5월 3일 오후에 숨졌는데 장화교는 왜 하루가 지난 5월 4일에야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만약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후회와 자책을 느껴야 하는데 장화교는 사건을 설명하는 내내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계속 진행했고 놀랍게도 장화교의 말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장화교에게 숨진 며느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화교는 며느리가 숨진 뒤 손자를 달랜 후 그녀를 나일론 봉투에 담아 마당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욕실을 닦은 후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 출근하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2살 손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5월 4일 새벽 1시경 야근 후 돌아온 아들 장영평은 아내가 집에 없고 아들 혼자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장영평은 어머니에게도 연락하여 아내의 행방을 물었지만 장화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에 갔는지 이상했지만 아들이 계속 울고 있어 장영평은 아들을 재운 후 자신도 잠들게 되었습니다. 장화교는 아들이 아내를 찾는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몰래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 새벽에 마당에 있는 숨진 며느리가 들어있는 쓰레기통을 집에서 700m 떨어진 강둑까지 밀고 나일론 봉투를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쓰레기통을 다시 마당에 가져다 놓고 날이 밝자 경찰서로 자수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장화교를 체포한 후 즉시 강변으로 가 그녀의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림단의 몸은 이미 강물에 씻겨 핏자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림단의 머리는 최소 33번 이상의 중간 강도의 타격을 입었고 두개골뿐만 아니라 코, 턱, 치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림단의 몸에는 여러 개의 방어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화교가 자기 방어를 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증거였습니다. 추후 경찰은 장화교에게도 신체 검사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골절은 물론 멍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화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림단이 망치를 들고 장화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장화교가 망치를 꺼내 림단의 머리를 난타했던 것입니다. 림단은 손으로 머리를 막았지만 결국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당시 림단은 아들을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2살 손자가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의 망치에 맞아 쓰러지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공포와 불안감이 들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목욕물 온도를 놓고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림단과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우선 림단과 남편 장영평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림단은 1990년 중국 복건성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림단은 부모님의 밑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17살의 림단은 홀로 호주로 떠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009년 19살의 림단은 학교 파티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장영평을 만났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두 사람은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둘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몇 달 후 연인이 되어 있었고 몇 달 뒤 림단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평은 기뻐하며 아이를 낳아 함께 살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열애 중이었기 때문에 림단은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장영평은 여자친구 임신과 결혼 준비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장화교는 림단의 가정 형편이 좋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곧 아기를 안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이 혼사를 성사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사돈도 복건성에서 살아 림단의 부모님 댁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림단의 부모님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직 19살이라 결혼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 림단이 원했고 지금 아이까지 임신했습니다. 사위인 장영평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농촌에서 벗어나 호주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주 영주권자 신분이 있으니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림단의 부모님도 결국 이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림단의 집안은 하나뿐인 딸을 어릴 때부터 유학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씨 집안으로부터 15만 위안, 하나로 약 2,860만 원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커플은 2010년 2월 26일 결혼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잘 보살피기 위해 장화교도 호주로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지 않았고 영어도 못하는 시어머니는 아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차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할머니로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호주로 갔습니다. 장화교의 사상은 매우 전통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영평을 낳기 전에 이미 두 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심했던 남존여비 사상은 그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가족 계획과 맞물려 출산을 초과하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화교는 아들 장영평을 낳기 위해 돼지우리에서 출산을 강행했고 결국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장화교는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특히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장영평은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족의 자랑이 되었고 두 딸도 나중에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장영평은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어 어머니에게 매우 효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아내 림단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장영평은 안심하게 됐는데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동생활의 고부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어머니와 아내는 수없이 다투게 되어 집안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17살에 혼자 호주로 유학 간 림단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했고 또 사고방식도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 시골 어머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사고방식도 보수적이었고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화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두 문화의 차이와 대립은 필연적으로 약간의 모순을 낳습니다. 림단이 임신 중이었을 때는 장화교는 며느리 뱃속의 아이를 위해 며느리에게 양보하고 참으며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냥 임산부가 제일 중요하니 참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여서 장화교는 본인이 손주를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나섰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라며 아이의 교육에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림단에게 본인의 방식대로 하라고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며느리 림단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림단은 남편 장영평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불평하며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너무 고지식하다며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하기를 바랬지만 장영평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아내에게만 어머니를 이해하고 참으라고만 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에 시간이 지나자 림단은 시어머니의 고지식한 육아 방식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장화교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지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툴 때마다 장화교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반면 린다는 시어머니가 화를 낼 때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불편해했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림다는 참지 못하여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또 장화교에게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으며 시어머니를 멀리하였습니다. 림단의 행동은 결국 장화교를 화나게 했습니다. 장화교는 며느리가 손주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림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녀의 뺨을 때리고 못살게 할 거라고 위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화교는 또 1살밖에 안 되는 손자에게 새로운 엄마로 바꿔줄까? 라고 이상한 말을 해댔습니다. 결국 림단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간섭과 모욕을 참지 못하여 호주에서 복건성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시집에서 억울함을 당하여 림단의 부모는 아주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딸이 적어도 집에서 한동안 지내길 원했지만 얼마 안 돼 장영평은 앞으로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림단을 다시 호주로 데려갔습니다. 림단은 다시 호주로 돌아가고 시어머니는 이사를 나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집에서 살게 된 시어머니 장화교는 림단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매일 아들에게 림단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빨리 헤어져야 한다고 이상한 말을 해댔습니다. 장화교는 림단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아들과 결혼한 거라며 다른 여자라면 아들에게 돈을 주어 결혼했을 것이라며 림단에게 15만 위안의 예물을 준 것은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영평에게 림단은 학교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들에게 림단과 빨리 이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영평은 어머니의 불평에 고부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반박할 수 없었거나 침묵으로 어머니의 분노를 달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영평의 끊임없는 침묵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아이 목욕물이 뜨겁다는 사소한 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초 호주 고등법원은 장화교의 사건을 공개 심리했습니다. 장화교는 법정에서 며느리 림단이 자신과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림단이 자신에게 무리하게 대했고 딸의 집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아들 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손자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화교는 계속해서 자신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장화교의 행동이 통제불능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이며 처음 공격을 한 사람은 바로 장화교였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림단은 장화교의 잔인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으며 장화교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숨진 며느리를 잔혹하고 무리하게 다루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장화교가 며느리를 해친 혐의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은 장화교가 형기를 마친 후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들은 모두 호주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화교는 교도소에서 고립되어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감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화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2살의 아이 앞에서 엄마를 공격한 것이 매우 잔혹한 행위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양형 참작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장화교가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자수를 했으며 전과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녀에게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3년 6개월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화교는 자신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림단의 2살 아들은 림단의 부모님과 장영평이 함께 돌보았습니다. 림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이 태어난 이후로 딸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사건 이후로 악몽을 자주 꾸고 딸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꿈에서 딸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로서 모든 희망과 기대를 잃게 됐습니다. 아직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장화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숨진 피해자를 잔혹하게 다룬 것은 범죄를 더욱 악화시킨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수하고 시체를 찾는 데 협조한 건 장화교의 범죄를 상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장화교의 형기를 22년으로 늘렸고 17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53세의 장화교는 적어도 70세가 되어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6년 2월 림단의 어머니는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장화교는 림단의 어머니에게 11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장화교가 며느리를 해친 사건은 결국 종결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의 이해와 노력으로 최고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최악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태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영평은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 속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평의 침묵은 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나 아들의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냉담하게 지켜보기만 하여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관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지리멸렬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감옥에 가고 자신은 아내를 잃었고 아들은 엄마를 잃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국에서 한 19살 소녀가 변을 당했는데 발견 당시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체내에는 남성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분명 사망 전 몹쓸 짓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녀가 참변을 당하기 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에게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그녀를 따르는 남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사람이라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 치명적인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미시 그루보는 1974년 4월 26일에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참변을 당했을 때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미시는 어렸을 때부터 아름답게 생겼고 또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미시는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도 좋았고 또 일찍 철이 든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공부할 시간이 적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1992년에 텍사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등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미 씨의 성적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 미 씨는 그녀 인생의 가장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딸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죠. 하지만 미 씨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7일 오전 3시 30분에 알링턴 소방서에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8개의 집으로 퍼지고 있었고 건물 아래에는 화재로 깨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1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불씨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 원인을 확인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화재가 2층의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죠. 그들은 계속하여 침실로 들어갔는데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탈출할 시간이 없어 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그녀의 몸 여러 곳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화재는 뜻밖의 사고가 아닌 계획된 상해 사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911에 전화하였고 경찰에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숨진 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녀의 가슴과 복부에는 총 16개의 상처가 있었으며 그녀의 몸 안에는 남성의 DNA 샘플이 검출되었습니다. 화재는 분명 그 소녀를 해친 범인이 일으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의 불길이 너무 강하여 방 안에 있던 대부분의 물건들은 태워졌고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 명단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은 미시 그루보였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미 씨의 어머니를 찾아 두 사람의 DNA를 비교하였습니다. 최종 확인 끝에 피해자는 19살의 미 씨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미 씨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착한 딸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이 생전에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경찰에게 꼭 범인을 잡아 미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미 씨의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미 씨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 물었습니다. 미 씨의 어머니는 딸이 철이 든 아이라며 그들의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딸은 한편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두 곳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씨는 신앙에 충실하여 결혼 전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부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 씨는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을까봐 한 번도 친구들과 파티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미 씨의 인간관계가 단순하여 경찰은 수사 범위를 미 씨의 동급생과 식당 고객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미 씨의 외모에 반하여 그녀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여 홧김에 그녀를 해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미 씨와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와 같은 층에 사는 세입자들이 사건 당일 문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은 미 씨가 집으로 초대한 지인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바로 미 씨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미 씨가 그 당시에 이반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좋았었지만 가끔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반이 미 씨와 여러 번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미 씨가 신앙 문제로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미 씨의 몸에 남성의 체액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여 경찰은 이반이 수차례의 거절을 당하여 홧김에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녀를 해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반을 조사하던 중 이반이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장 이반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이반은 미 씨에게 여러 번 거절당했지만 그 문제로 미 씨를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욕구가 있을 때는 다른 여성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미 씨를 포용했었고 그런 일로 미 씨를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반이 본인은 적정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알리바이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저녁 내내 집에 있었으며 이튿날까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반이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측하였고
이반에게 DNA 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이반은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DNA 확인 결과 이반의 DNA는 미 씨의 몸에서 발견한 남성의 DNA와 전혀 달라 그는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됐습니다. 미 씨의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자 경찰은 미 씨가 아르바이트하던 레스토랑으로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미 씨가 일할 때 고객과 분쟁이 있어 참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여 경찰은 미 씨의 동료에게 그녀가 최근 고객과 말다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동료는 미 씨가 항상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며 말다툼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동료는 얼마 전 미 씨 때문에 해고된 직원이 있다고 그의 혐의가 커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레스토랑에 제프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가 가게 돈을 훔친 걸 알게 되어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게 된 매니저는 바로 제프를 해고하였고 분노에 빠진 제프는 미 씨를 여러 번 협박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프가 의심스러워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프의 여자친구만 만나게 됐죠. 이에 경찰은 우선 제프의 여자친구에게 제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에 따르면 제프는 매우 성격이 나빴으며 그녀를 자주 구타하였습니다. 경찰이 미 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여자친구는 제프가 집에서 미 씨를 여러 번 욕하며 그녀를 아주 증오하여 제프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제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바로 제프에게 사건 발생 당일 밤에 그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프는 그 당시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친구들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인력을 파견하여 그의 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술집의 여러 직원이 그날 밤 그가 가장 시끄러운 손님이었다고 그가 확실히 술집에 있었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제프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제프의 DNA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프는 경찰의 요청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감정 결과 그는 미 씨의 몸에 체액을 남긴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알리바이가 있어 경찰은 조사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미 씨의 동료와 친구들을 일일이 수사하여 잃어버린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유용한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미 씨의 친구들에 따르면 미 씨는 오래전에 찰스라는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동안 같이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찰스는 많은 돈을 빚지고 있었는데 마음씨 착한 미 씨는 그의 근황을 알게 된 후 바로 찰스를 도우기 위해 그에게 집 열쇠를 주며 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에게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의 집에서 지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씨 친구는 그녀에게 혼자 사는 여자로서 한 남자와 같이 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했지만 미씨는 찰스가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하며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찰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찰스가 그녀의 집에서 산 지 며칠 만에 미씨는 그동안 모은 $1000, 하나로 약 133만 원 되는 현금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와 찰스만이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어 미씨는 화를 내며 찰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찰스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미씨는 찰스가 본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걸 알게 됐습니다. 미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난 금액이 아주 작고 또 사람이 다치지도 않아 경찰은 며칠 동안만 사건을 추적하다 찰스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에 경찰은 찰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찰스가 미씨의 집에 며칠 살았었고 또 미씨의 집에 잘 알고 있어 다시 돌아가 돈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경찰은 많은 사람을 투여하여 그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이틀 후 켄터키의 노숙자 공원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찰스에게 사건 당시 알링턴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찰스는 지난 3개월 동안 노숙자 공원에만 있었고 다른 곳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노숙자들로부터 그의 말을 확인하고 찰스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 3명을 연달아 조사했지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그들은 수사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수사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97년 3월 14일 미씨의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년이 되어갈 때였죠. 알링턴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신고자가 있는 레스토랑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은 바로 3년 전 미씨가 일했던 식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의 테이블과 의자는 넘어져 있었고 손님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셰프 복장을 한 남자가 직원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강도 사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남성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경찰은 규정에 따라 강도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물었고 가게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물었습니다. 3년 전 미시 사건으로 경찰과 점원이 잘 알고 있어 사건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바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그 당시 성격이 좋고 친절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어 사건의 조사에 대해 경찰에 물었습니다. 경찰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셰프 루이스가 하는 말이 경찰의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미시에게 몹쓸 짓을 하고 숨지게 한 범인을 꼭 하루빨리 잡아주셨으면 해요 라고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 그의 말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미시가 범인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건 비공개 정보였는데 루이스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별 얘기 없이 다른 직원들과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뒤 바로 경찰서로 돌아가 경찰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서장도 그 사람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미시의 어머니와 동료를 찾아 셰프에 대해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셰프의 이름은 루이스 아로요이며 제대 이후 레스토랑에서 5년 동안 셰프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이스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며 평소에 본인이 맡게 된 일을 열심히 잘 해냈고 모든 직원과의 사이도 아주 좋았다며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식당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그가 나서 위기를 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루이스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가게를 방문했었는데 두 사람은 보기에 아주 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 미시와 일 외에는 별다른 접촉도 없었기에 다들 루이스가 미시의 사건에 관련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미시의 직장 동료들과의 신문을 마치고 미시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그녀가 아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생각 밖의 미시 어머니의 진술은 미시 동료들과 완전 달랐습니다. 미시의 어머니는 딸 미시가 그녀와 얘기할 때마다 루이스를 언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루이스가 미시를 고용하여 그의 아이들을 돌보는 알바를 했었으며 심지어 아이들은 미시의 집에서 베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루이스와 미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들의 동료들은 왜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설마 그들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루이스는 분명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루이스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경찰의 의도를 알게 된 루이스는 예의 발랐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루이스에게 사건 당일 밤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루이스는 아내와 같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집을 떠나 친구들과 술을 마셔 취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 잤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의 아내도 그의 진술을 증명하였습니다. 루이스의 대답은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단시간에 그가 용의자인지를 확신할 수 없어 루이스에게 DNA 채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에 표정이 급격히 바뀌며 경찰에게 뭐라고요? 증거물이 전부 불태워진 게 아닌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요구를 바로 거부하고 갑자기 다른 일이 있다며 며칠 후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미시와의 관계를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유력한 단서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의 DNA를 강제로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루이스를 우선 석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루이스의 반응으로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가 며칠 뒤 DNA 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루이스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루이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뜻밖에도 루이스는 그 당시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 제네트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제네트는 루이스가 3일 전에 집을 떠났는데 그녀도 루이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네트의 표정과 행동으로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트의 진술에 따르면 루이스는 사건 당일 저녁에 확실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에 친구를 만나러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2시간 후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샤워 후 다시 외출하였고 1시간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루이스의 온몸에는 탄 냄새가 진동하여 제네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루이스는 조깅하다 미시의 아파트에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시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녀가 기절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공호흡을 하여 구조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불이 점차 커지게 되어 그는 할 수 없이 미시의 집을 떠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네트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루이스와 같이 침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네트의 진술을 듣게 된 경찰은 루이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제네트의 표정을 보면 그녀는 루이스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범인을 확인하는 데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제네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DNA 비교 결과 아이의 DNA는 미시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 체액의 DNA와 99.96% 유사하여 체액을 남긴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 루이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한번 제네트에게 루이스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남편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할 수 없이 미시가 숨지기 직전에 루이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제네트는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미시를 알고 있었고 미시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또 남편으로부터 배신감에 충격을 받아 제네트는 남편이 그의 고향인 샌안토니오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바로 샌안토니오로가 루이스를 체포하였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한 모든 짓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루이스는 미시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미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아이들을 돌보게 했었는데 사실 그는 미시와 가까워지기 위해 수법을 쓴 것입니다. 생각밖의 몇 달 동안의 접촉으로 미시도 루이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에게 이미 가족이 있었고 미시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어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즐겼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루이스는 여러 번 미시에게 관계를 맺고 싶다고 했지만 미시는 신앙 문제로 매번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루이스는 불만스러웠지만 미시를 존중하여 그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구를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당일 1994년 4월 6일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루이스는 친구들이 술을 한잔 하자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 루이스는 계속하여 술을 마셨는데요. 그의 친구는 그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친구가 남자라 본인의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 믿어 친구에게 미시 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루이스에게 너희가 서로를 좋아하던데 뭐가 두렵다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네가 먼저 강제로 걔랑 관계를 맺어도 그녀가 어쩔 건데 끝나고 나서 그녀를 설득시키기만 하면 그녀는 꼭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가 샤워한 후 미시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미시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시는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얇은 치마만 입고 문을 열었죠. 이것 또한 루이스를 자극하게 되어 그는 술김에 미시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루이스는 미시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미시는 그를 꾸짖으며 이튿날 아침에 경찰서로 가 그를 신고하여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경찰에 신고하면 본인이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두려워하게 됐으며 생각하다 분노하게 되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는 테이블에 위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로 미시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제정신이 돌아온 루이스는 상황이 사건이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시가 연락두절이 되면 미시 어머니가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거고 경찰이 그를 찾아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겁이 난 루이스는 미시가 사고로 숨지게 된 거로 위장하려고 현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불이 바로 꺼지더라도 그가 현장에 남긴 흔적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시의 몸에 남겨진 남성의 체액은 고온을 겪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신원은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13일 이 사건은 텍사스 동부의 연방지법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였고 루이스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고의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